희생이 반복되는 사회의 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구조들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희생은 악한 누군가에 의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순간, 가장 일상적인 장면들 안에서 조용히 태어나고 조용히 유지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조적 희생은 의도하지 않은 선택, 생각하지 않은 말, 익숙함에 기대어 움직이는 관성 속에서 발생한다. 이 점이 바로 희생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악의는 인식할 수 있지만 무지와 익숙함은 발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도시에서 대중교통 노선이 특정 지역만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자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지역 사람들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훨씬 커지고 취업 기회와 서비스 접근성에서도 뒤처진다. 이것은 누구도 고의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려 한 결과가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불리함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적 희생이다. 사회학자 요한 갈퉁은 이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정의했다. 폭력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강압이나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차별적인 제도, 불균형한 자원 배분, 누군가에게만 반복적으로 불리한 환경은 주먹보다 더 오래 남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 폭력은 꾸준히 그리고 아무런 경고 없이 사람의 삶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이 구조적 폭력이 능력주의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져 있다. 능력주의는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인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사회 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멋있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출발선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만으로 공정을 판단한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지원, 좋은 교육, 촘촘한 사회적 네트워크, 다양한 기회와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출발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 불평등,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디지털 접근성의 부족, 부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출발선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런데 세상은 이 둘을 노력의 결과라는 한 문장으로 비교한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희생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장치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구조적 제약 속에 있었는지는 철저히 지워진다. 이 구조는 직장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성과주의라는 이름 아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고, 누군가는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차별적인 시선을 매일 견디며 버틴다. 그러나 조직은 그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한다. 숫자는 인간의 삶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빈약한 도구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구조가 만든 불평등을 자기 자신의 탓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착시는 무섭다. 왜냐하면 희생된 사람이 자신이 희생된 줄도 모르는 구조가 가장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다른 핵심 요소가 작동한다. 바로 사회적 무감각이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사건, 너무 많은 콘텐츠를 소비한다. 비극과 고통이 지나치게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서적 피로를 느끼고 결국 감정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고통은 숫자가 되고 상실은 정보가 된다. 사회는, 특히 온라인 세상은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소비하는 훈련을 사람들에게 시킨다. 누군가의 눈물은 밈이 되고, 누군가의 절규는 조회수로 바뀌고, 누군가의 절망은 댓글 몇 개 속에 묻혀버린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밤새 울었던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거의 느낄 수 없다. 이런 감정적 둔감함이 반복되면 희생을 인식하는 능력은 점점 약해진다. 누군가가 불리한 구조를 말해도 그건 내 문제야 라고 쉽게 말한다. 세상은 원래 그래. 각자 도생해야지. 이런 문장들은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비극이다. 사람들은 고통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희생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다. 희생은 구조가 만든 결과이며 그 구조는 우리가 함께 만든 사회의 이면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첫 걸음은 희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편의 다음 블록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떻게 사람들의 선택과 마음을 조종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희생이 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유도하고 또 그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지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 시스템은 거대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제한하는 환경의 총합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큰 축이 존재한다. 첫째는 제도, 둘째는 문화, 셋째는 인간의 심리 구조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엮이면서 희생은 개인의 실패처럼 보이도록 위장된 채 사회 전체에 스며들게 된다. 먼저 제도적 장치부터 보자. 제도는 언제나 합리성을 내세운다. 법과 규칙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그 공정함은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적 자원, 정보 접근성, 지역적 환경, 가족 배경 등 모두가 다른 조건을 안고 출발하는데 제도는 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학금 제도가 성적 기준만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공정하다고 착각한다. 왜냐하면 제도는 언제나 기준이 같으니까라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착각은 희생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 만든다. 구조가 만든 벽을 깨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심리다. 다음은 문화적 장치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규범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조용히 조정한다. 가령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려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높은 연봉, 지위, 사회적 인정 같은 기준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일까? 이 기준은 시대가 만들어낸 일종의 문화적 압력이다. 누군가가 이런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사회는 그 사람을 노력하지 않은 사람,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의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기회가 없는 사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구조적 약자 같은 단어들은 문화적 잣대 앞에서 묻히게 된다. 문화는 시스템보다 더 교묘하다. 문화는 사람 스스로를 그 구조 안에 가두고 억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심리적 구조가 있다. 심리는 때때로 사회적 구조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과 책임 회피의 심리적 장치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일부 공유해야 한다. 누군가가 구조적 희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나는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편한 선택을 한다. 그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거야. 세상은 원래 그렇지. 불평만 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현실적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를 숨기고 희생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장치에 불과하다. 여기에 또 하나, 현대인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 정보 피로가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제와 비극을 본다. 전쟁, 차별, 빈곤, 사고, 갈등, 혐오. 이 모든 정보가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감정은 마모되고 공감 능력은 무뎌진다. 그리고 무뎌진 감정은 희생의 구조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제도, 문화, 심리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이면 희생은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책임, 그 사람의 능력 부족으로 치환되고 구조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희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누군가는 계속해서 희생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이 시스템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가? 누가 조용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가? 이 구조를 유지하는데 나 역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다음 블록에서 더 깊이 다뤄질 것이다. 우리는 곧 희생이 만들어지는 실제 메커니즘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 희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이익의 흐름이다. 어떤 구조든 결국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그 이득의 뒤편에서 조용히 손해를 감당하게 된다. 문제는 이 이익과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배분된다는 점이다. 권력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작동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은 큰 기업, 정치, 제도, 국가 같은 거대한 기구를 떠올리지만 사실 권력은 일상 속 아주 작은 영역에도 뿌리내려 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 발언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학교에서 어떤 학생의 의견이 더 신뢰받느냐, 커뮤니티에서 어떤 목소리가 지지를 얻고 어떤 목소리는 묵살되느냐. 이런 작은 차이가 쌓여서 누군가는 발언권을 잃고 누군가는 당연히 우위에 서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희생은 폭력이 아니라 관리나 조율, 최적화 같은 말로 미화된다. 말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누군가의 삶을 소모시키는 일이다. 이 권력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위치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 무지와 침묵이 반복되면 권력은 자연스럽게 굳어지고 희생은 체계적으로 고착된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조용한 이익, 즉 자신은 이득을 보면서도 그 이득이 누구의 손실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는 상태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수많은 형태의 조용한 이익을 누린다. 더 나은 교육 환경, 더 유리한 사회적 네트워크, 더 편리한 도시 구조, 더 쉽게 접근 가능한 정보, 더 좋은 제도적 혜택.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희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희생은 언제나 시야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진 사람은 그 구조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구조의 벽을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오해한다. 이 서로 다른 착각이 희생을 고착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다. 희생이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정상성의 환상 때문이다. 사회는 늘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그 정상의 기준은 권력자의 언어로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정규직은 정상이고 비정규직은 비정상, 정상 가족 형태가 따로 있고 비정상 가족이 있다는 식의 구분은 이익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말들이다. 그런데 이 정상이라는 말은 희생을 감추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혹은 사회적 실패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개인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고 구조적 문제를 은폐한다. 이 현상은 경제적 영역에서도 반복된다. 특정 산업이 성장할 때 그 이익의 중심에는 언제나 큰 자본이 있고, 그 성장의 뒤편에는 저임금 노동자, 하청업체, 위험 노동을 감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며 성공이라고 말한다. 그 뒤에 있는 희생 구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익은 빛나고 희생은 그림자가 된다. 권력과 이익의 문제는 더 큰 스케일에서도 반복된다. 국가 간 구조에서도 강대국은 자원을 독점하고 약소국은 경제문화 군사적으로 종속된다. 식민 지배는 끝났다고 하지만 경제적 식민지, 문화적 종속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교역, 금융 흐름, 기술 표준 올 오브 디즈, 강대국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 세계적 구조는 개인 단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접속하는 플랫폼, 보는 콘텐츠, 쓰는 기술 대부분은 강한 쪽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약한 쪽은 그 규칙에 적응해야 한다. 여기서도 희생은 반복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를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정답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 더 중요한 건 구조를 인식할 때 변화의 시작점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희생을 보는 순간 그 구조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 순간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한다. 질문이 많아지면 권력은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희생을 멈추는 일은 위대한 영웅만 하는 일이 아니다. 구조를 직시하는 일, 조용한 이익을 자각하는 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을 의심하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희생을 만들던 구조를 느리지만 확실하게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희생의 역사를 끝내는 첫 신호가 된다. 희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희망이나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는 작은 균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그 균열은 언제나 인간의 깨어남에서 비롯된다. 희생이 구조 안에 숨겨져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구조를 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진짜 변화의 씨앗이 뿌려진다. 변화는 거대한 혁명이나 대단한 정책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변화는 평범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구조를 보았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작은 용기, 학교에서 차별을 목격했을 때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행동하는 작은 결심, 가족 안에서도 불공평함을 마주했을 때 그걸 원래 그런 것이라고 넘기지 않는 작은 목소리,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구조는 조금씩 틀을 잃기 시작한다. 원래는 견고했던 시스템도 사람들의 문제 제기와 감시 속에서 서서히 흔들림을 겪는다. 더 중요한 건 변화를 일으키는 건 거대한 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적 변화의 대부분은 보는 눈을 가진 소수가 시작했다.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왜 이런 구조가 유지되는가? 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 질문은 때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어떤 구조의 수혜자였는지,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어떤 침묵을 선택해왔는지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중요한 단계다. 희생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구조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지는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다. 책임이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보고 이해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사회 구조가 바뀌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인식의 전환이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희생을 보기 시작하면 그 구조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는 순간 사회는 고쳐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압박은 정치, 기업,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전달되며 결국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변화는 느리게 오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매우 강력하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첫 목소리는 작고 미약했지만 그 목소리가 사회 전체로 번졌을 때 노동시간, 안전기준, 복지 혜택은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여성의 참정권도 처음엔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시작됐지만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쌓이자 정치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이처럼 희생의 구조는 깨달음과 목소리 그리고 행동이 결합될 때 천천히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있다. 희생의 구조를 바꾸는 힘은 평범한 개인에게서 나온다는 것. 누구나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선택하는 것만으로 구조의 변화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단순 책임감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침묵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조용한 이익이 흔들릴까 두려워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회피하고 희생을 유지하는 편을 선택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구조일수록 더 큰 붕괴를 맞는다. 왜냐하면 희생 위에 유지된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쌓이는 고통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조용히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희생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해치는 사회가 된다. 따라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희생 없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능력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나며 경쟁이 아니라 공존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희생은 구조의 필수가 아니라 바꿔야 할 선택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문과 성찰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결론은 하나다. 나의 편리를 위해 누군가의 삶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나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서도 안 된다. 나의 행복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지워서는 안 된다. 이것이 희생을 멈추고 구조를 바꾸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